여보세요? 와이프 나갔어? 지금 바로 갈게. 응, 걱정 마. 그 여자 눈치 하나도 못 챘으니까. 그 목소리가 5년 동안 침대에서 꼼짝도 못하던 제 남편의 입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시댁 대문 앞에 두고 온 휴대폰 하나 때문에 다시 돌아와 서 있었습니다. 반쯤 열린 대문 틈으로 제 남편 박정호가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두 다리로 아주 멀쩡하게, 꼿꼿하게 5년 동안 제가 기저귀를 갈아주고 욕창이 생길까봐 2시간마다 몸을 돌려 눕히고 등을 두들겨 가래를 뱉게 하던 그 남자가 마당을 성큼성큼 가로질러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턱 하고 막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대문 기둥을 붙잡았는데 손이 어찌나 떨리던지 손톱이 시멘트 벽을 긁는 소리가 제 귀에 다 들리더군요. 눈앞이 하얘졌다가 노래졌다가 그러다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울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온몸이 얼음처럼 굳어서 아무 소리도 낼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5년, 제 인생에서 가장 젊고 아까운 5년을 저는 그 침대 옆에서 다 태웠습니다. 저 사람을 살리겠다고, 저 사람 다시 걷게 하겠다고, 제 손금이 다 닳도록 주무르고 또 주물렀던 그 5년이 통째로 거짓말이었다는 걸 저는 그 대문 앞에서 알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다시는 꺼내고 싶지 않았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저처럼 남편 하나 믿고 자식 하나 바라보고 그렇게 평생을 바쳐온 이 땅의 수많은 어머니들께 꼭 한 번은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어디까지 잔인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밑바닥에서도 사람이 어떻게 다시 일어서는지를 말입니다. 이야기가 조금 길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마지막에는 분명 여러분의 가슴이 뻥 뚫리는 순간이 찾아올 겁니다. 제가 어떻게 그 뻔뻔한 사람들 앞에서 무릎 꿇지 않고 제 인생을 되찾았는지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겠어요?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이 저처럼 상처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계속 전할 수 있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정호 씨를 처음 만난 건 22살 시골에서 갓 서울로 올라와 봉제 공장에 다니던 때였습니다. 정호 씨는 그 공장의 원단을 대던 거래처 사장님의 조카였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말수는 적었지만 눈웃음이 참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공장 앞 골목에서 저를 기다렸다가 아무 말 없이 붕어빵 한 봉지를 손에 쥐어주고 가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선영 씨는 손이 참 차네요. 이거 먹고 몸 좀 녹여요. 그 한마디에 저는 그만 마음을 다 내주고 말았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는 두 사람이었지만 저는 정호 씨만 있으면 세상 부러울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친정엄마는 반대했습니다. 그 집이 홀시어머니의 시누이까지 있는 집이라 네가 고생길이 훤하다고 제발 다시 생각하라고 제 손을 붙잡고 우셨습니다. 하지만 23살의 저는 사랑이 밥 먹여주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 말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은 조촐했습니다. 예식장 잡을 돈도 없어서 시골 마을회관을 빌려 동네 어른들 모셔놓고 국수 한 그릇씩 대접한 게 다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하객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정우가 아까운 놈인데 뭐가 부족해서 이런 데서 색시를 데려오나 몰라. 결혼식 날 신부 앞에서 하실 소리는 아니었지요. 하지만 저는 웃었습니다. 시집살이라는 게 원래 다 그런 거려니 내가 잘하면 언젠가 마음을 여시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결혼식 날의 그 말 한마디가 앞으로 25년 세월의 예고편이었던 겁니다. 시집살이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아침에 조금만 늦게 일어나도 밥상을 엎으셨고 국이 조금만 싱거워도 친정에서 뭘 배웠냐며 며칠을 굶기셨습니다. 시누이 정숙이는 자기 빨래며 다림질을 저한테 다 시켜놓고 조금이라도 굶뜨면 시어머니한테 없는 말을 지어내 일러 바쳤습니다. 엄마, 올케가 나 무시하는 거 봤어? 아까 나한테 눈 흘겼다니까. 그러면 시어머니는 두말 없이 제 등짝을 후려치셨습니다. 저는 억울해도 변명 한마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 남편 정호 씨는 그 모든 순간에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제가 부엌에서 눈물을 훔치고 있으면 어깨 한번 툭 치고는 우리 엄마가 원래 좀 그래. 참아. 나중에 잘 될 거야.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나중에 언젠가는 잘 될 거라는 그 말을요. 결혼하고 이듬해 아들 준혁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3년 뒤에 딸 지은이가 태어났습니다. 두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저는 하루도 편히 발 뻗고 잔 날이 없었습니다. 정호 씨는 이런저런 사업을 벌였다가 번번이 말아먹었습니다. 처음엔 트럭으로 과일 장사를 하겠다더니 몇 달 만에 접었고 그 다음엔 친구와 동업으로 인테리어 가게를 냈다가 사기를 당해 빚만 잔뜩 지고 나왔습니다. 그때 진 빚이 자그마치 8천만 원이었습니다. 빚쟁이들이 집으로 들이닥치던 날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시뻘건 딱지를 우리 집 세간살이에 다 붙여놓고 어린 준혁이가 아끼던 장난감 자동차까지 압류 딱지를 붙이던 그날. 준혁이가 엄마, 저 아저씨들이 왜 우리 집 물건에 스티커 붙여? 하고 묻는데 저는 대답할 말이 없어서 그저 아이를 꼭 끌어안고만 있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저를 안방으로 불러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다 내 팔자다. 복 없는 년이 들어와서 우리 집안이 이 모양이 됐어. 네가 벌어서 갚아라. 우리 정우는 원래 사업 수완이 있는 애야. 네가 뒷바라지를 잘 못해서 이렇게 된 거니까 네가 책임져. 저는 그 말이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모릅니다. 사업을 벌인 것도 사기를 당한 것도 정호 씨인데 그 빚을 왜 제가 갚아야 한단 말입니까?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두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이 빚을 갚지 못하면 우리 아이들이 길바닥에 나앉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는 그저 네, 어머니, 제가 갚을게요 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은 오직 돈을 버는 기계가 되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댁 식구들 아침을 차려놓고 6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오전에는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오후에는 파출부로 남의 집 청소를 다녔습니다. 저녁에는 마트 계산대에 섰습니다. 하루에 4시간을 자면 많이 자는 거였습니다. 손은 물에 불어 껍질이 벗겨지고 무릎은 걸레질을 너무 많이 해서 관절이 다 나갔습니다. 그렇게 10년을 벌어서 저는 그 8천만 원 빚을 다 갚았습니다. 한 푼도 안 남기고 다 갚던 날 저는 은행 앞에서 혼자 펑펑 울었습니다. 기뻐서가 아니라 서러워서요. 그 10년 동안 제 청춘이, 제 젊음이 다 어디로 갔나 싶어서요. 그런데 그날 집에 돌아가서 빚 다 갚았다고 말씀드렸더니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당연한 걸 가지고 뭘 그렇게 유세를 떠냐? 네가 진 빚 네가 갚은 건데. 저는 그날 처음으로 이 집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준혁이가 그때 중학생이었고 지은이가 초등학생이었으니까요. 엄마가 없으면 이 아이들은 누가 챙깁니까?
저는 또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이들만 다 키우면, 아이들만 대학 보내면, 그때는 나도 내 인생을 살 수 있겠지. 그 희망 하나로 저는 버텼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자라고 준혁이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작은 희망을 봤습니다. 제가 오래 일하던 식당 사장님이 저를 좋게 보시고 곧 새로 여는 2호점 매니저 자리를 맡아달라고 하셨거든요. 월급도 훨씬 많고 안정적인 자리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만 맡으면 밤낮으로 3군데씩 뛰는 이 지긋지긋한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 인생에도 볕이 드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늘도 참 무심하시지요.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정호 씨가 사고를 당한 것이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오던 날이었습니다. 정호 씨는 그날도 별일 없이 나갔다가 저녁 무렵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교통사고가 났다고, 지금 중환자실에 있다고요. 저는 하던 일을 다 팽개치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정호 씨는 온몸에 붕대를 감고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며칠 뒤 의사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청천벽력 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보호자분, 마음 단단히 잡수세요. 환자분이 척추를 크게 다치셨습니다. 하반신 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재활을 열심히 해도 다시 걷는 건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좀 살만해지나 했더니, 이제 아이들 다 키우고 한숨 돌리나 했더니 남편이 하반신마비라니. 저는 그 매니저 자리를 포기했습니다. 남편 병간호를 하려면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일을 해야 했으니까요. 다시 파출부로, 다시 새벽 일로 돌아갔습니다. 제 인생에 잠깐 들었던 그 볕은 그렇게 다시 구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정호 씨가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온 뒤로 제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정호 씨의 몸을 살폈습니다. 밤새 같은 자세로 누워 있었으니 등에 욕창이 생기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물수건으로 온몸을 닦아주고 대소변을 받아냈습니다. 하반신을 못 쓰는 사람의 대소변을 받는다는 게 어떤 일인지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처음엔 저도 비위가 상해서 몇 번이나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익숙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사람은 무슨 일이든 하게 되더군요. 정호 씨는 늘 미안해했습니다. 제가 기저귀를 갈아줄 때면 천장만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영아, 미안하다. 나 같은 병신 때문에 네가 이 고생을 하는구나.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저는 오히려 정호 씨를 다독였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요. 당신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해. 우리 재활 열심히 해서 꼭 다시 걷자. 응? 저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언젠가 정호 씨가 다시 걸을 수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없는 살림에도 재활 치료비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정호 씨를 휠체어에 태워 재활병원에 데려갔습니다. 휠체어를 밀고 언덕을 오를 때면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저는 한 번도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도 유튜브를 보고 재활 마사지를 배워서 매일 밤 정호 씨의 다리를 주물렀습니다. 이 다리에 다시 피가 돌게 하겠다고, 이 다리로 다시 걷게 하겠다고 제 손이 다 부르트도록 주물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재활병원에 가면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가끔 고개를 갸웃하곤 하셨습니다. 환자분, 방금 다리에 힘이 들어간 것 같은데요? 여기 근육이 반응을 하네요. 신경이 살아있는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정호 씨는 화들짝 놀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이, 아니에요, 선생님. 그럴 리가요. 저 아무 감각도 없어요. 반사작용 그런 거겠죠. 저는 그 말을 아무 의심 없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속으로 기뻐했습니다. 신경이 살아있다니, 그럼 언젠가 다시 걸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제가 조금만 더 주의 깊게 봤더라면, 그 물리치료사 선생님의 말을 조금만 더 새겨들었더라면. 하지만 저는 남편을 믿었습니다. 25년을 함께 산 남편이 저에게 거짓말을 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그 5년 동안 시댁 식구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명절이나 되어야 한 번씩 얼굴을 비쳤고, 오시면 아들 손 한 번 잡아주고는 저한테 이런저런 잔소리만 늘어놓고 가셨습니다. 애비 몸이 이 지경인데 반찬이 이게 뭐냐? 며느리가 돼서 정성이 없어. 우리 정우가 얼마나 답답하겠냐? 네가 밖으로만 놔돌지 말고 옆에서 좀 잘 챙겨라. 밖으로 놔두는 게 아니라 돈을 벌러 나가는 거였습니다. 정우 씨가 사고 난 뒤로 벌이가 반토막이 났으니 제가 안 벌면 이 집 식구들 다 굶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제가 마치 놀러 다니는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시누이 정수기는 한술 더 떴습니다. 옳게, 오빠 장애연금 나오잖아. 그거 어디다 써? 설마 올케가 다 꿀꺽하는 거 아니지? 우리 오빠 돈인데. 저는 그 말에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정호 씨 앞으로 나오는 장애연금이라고 해봐야 한 달에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것마저도 정호 씨 약값이며 병원비로 다 나가는 판이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벌어서 그 부족한 걸 다 메우고 있었는데, 시누이는 제가 그 돈을 빼돌린다고 생트집을 잡는 거였습니다. 아가씨,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돈은 다 정호 씨 병원비랑 약값으로 나가요. 오히려 모자라서 내가 보태고 있어요. 누가 그 말을 믿어? 통장 까봐. 통장 까보면 될 거 아냐. 저는 정말이지 그 자리에서 통장을 다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정호 씨가 옆에서 이 말을 다 듣고 있었으니까요. 남편 앞에서 남편 식구들과 싸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정호 씨는 자기 여동생이 자기 아내를 도둑 취급하는데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텔레비전만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조금 서운했지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몸이 불편하니까 기운이 없어서 그러겠지. 자기도 얼마나 답답하겠어. 저는 늘 그렇게 정호 씨를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5년이 아니라 25년을 저는 늘 그 사람 편에서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만 했습니다. 그게 제 죄라면 죄였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갈수록 더 쪼들렸습니다. 준혁이 대학 등록금에 정호 씨 병원비에 시댁 식구들 용돈까지. 그 무렵 제 몸도 하나둘 고장나기 시작했습니다. 무릎 연골이 다 닳아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통증이 왔고, 손목은 건초염으로 물건 하나 제대로 들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병원에 갈 시간도 돈도 없어 파스와 진통제로 버텼습니다. 밤이면 온몸이 쑤셔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아침이면 어김없이 일어나 정호 씨 몸을 닦고 밥을 짓고 일을 나갔습니다. 제 인생의 낙이라곤 준혁이가 대학을 잘 다니는 것, 지은이가 착하게 자라는 것, 그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마트 계산대에서 일하고 있는데 뜻밖에도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에 시어머니가 저한테 먼저 전화하는 일은 거의 없었기에 저는 무슨 일이 났나 싶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그런데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그날따라 어찌나 다정하던지요. 아니다, 별일은 아니고. 아가야,
요즘 네가 너무 고생이 많은 것 같아서 말이다. 5년을 하루도 안 쉬고 애비 병수발에 돈벌이에 내가 다 한다. 얼마나 힘들었니?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한테 고생 많았다는 말을 하다니 25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아, 우리 어머니도 이제 마음을 여시는구나. 이렇게 세월이 흐르니 나를 며느리로 인정해 주시는구나 싶어서 저는 눈물이 다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어서 뜻밖의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아가야. 이번 주말에 정호를 우리 집에 며칠 데려다 놓으면 어떻겠니? 내가 그래도 애미인데 아들 얼굴도 좀 보고 미음이라도 손수 끓여 먹이고 싶구나. 네가 그동안 못 쉬었으니 그 며칠만이라도 좀 쉬어라. 응? 저는 그 말에 그만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마음을 써주시다니. 5년 동안 손가락 하나 까딱 않던 분이 이제라도 아들을 챙기시겠다니. 그리고 무엇보다 너도 좀 쉬어라는 그 말이 저를 무너지게 했습니다. 저는 정말이지 단 하루라도 쉬고 싶었거든요. 5년 동안 단 하루도 온전히 제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정호 씨 짐 챙겨서 토요일에 모셔다 드릴게요. 집에 돌아와서 정호 씨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정호 씨도 흔쾌히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 어머니가 그러시면 며칠 다녀오지 뭐. 너도 좀 쉬고. 그동안 나 때문에 고생 많았잖아. 그 말이 어찌나 다정하던지요. 저는 그날 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며칠이라도 쉴 수 있다는 생각에, 그리고 시댁 식구들이 드디어 우리를 이해해주기 시작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저는 정호 씨의 옷가지며 약이며 기저귀며 며칠 지낼 짐을 정성껏 챙겼습니다. 시어머니가 정호 씨 몸을 어떻게 닦아드려야 하는지, 약은 언제 드려야 하는지, 몸은 몇 시간마다 돌려 눕혀야 하는지 종이에 하나하나 적어서 넣어드렸습니다. 토요일 아침 저는 정호 씨를 휠체어에 태워 택시에 싣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댁에 도착하니 시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시누이 정숙이도 와 있었습니다. 정숙이는 웬일로 저에게 상냥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옳게 오느라 고생했어. 오빠는 우리가 잘 볼 테니까 걱정 말고 가서 푹 쉬어. 며칠 있다가 데리러 와. 저는 그 모습이 어찌나 고맙던지요. 그동안 그렇게 저를 못살게 굴던 시누이가 이제 이렇게 마음을 여는구나 싶어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저는 정호 씨의 볼을 한번 쓰다듬고 인사했습니다. 여보, 며칠 잘 지내고 있어요. 어머니 말씀 잘 듣고 내가 금방 데리러 올게. 그래, 조심히 가. 집에 가서 푹 쉬어. 정호 씨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손이 어찌나 따뜻하던지요. 저는 그때만 해도 그 손이 저를 속이는 손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시댁을 나섰습니다. 대문을 나와 골목을 걸어가는데 5년 만에 처음으로 어깨가 가벼워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집에 가면 뭘 할까? 오랜만에 목욕탕에 가서 뜨끈한 물에 몸을 좀 담글까? 아니면 그냥 하루 종일 잠만 잘까? 그런 생각을 하며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데 문득 가방을 뒤져보니 휴대폰이 없는 겁니다. 아, 정호 씨 방에 두고 왔나 보다. 짐을 정리하면서 정호 씨 침대 옆 협탁에 휴대폰을 올려놓았던 게 그제야 생각났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발길을 돌렸습니다. 다시 시댁으로 돌아가는 그 골목길이 지금 생각하면 제 인생을 통째로 뒤바꿔 놓은 길이었습니다. 만약 그날 제가 휴대폰을 두고 오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그 골목을 되돌아가지 않았더라면, 저는 아마 지금까지도 아무것도 모른 채
그 거짓말 속에서 남은 인생을 다 바쳤을지도 모릅니다. 시댁 대문 앞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대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틈으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 남편 정호 씨가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서 있었습니다. 휠체어도 없이 아무런 부축도 없이 두 다리로 꼿꼿하게 서서 마당을 걸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아주 편안한 걸음걸이로요. 5년 동안 다리에 감각조차 없다던 그 사람이, 발끝 하나 까딱 못한다던 그 사람이 제 눈앞에서 멀쩡히 걷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헛것을 봤나 잠이 덜 깼나 싶어서 눈을 몇 번이나 비볐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그건 정호 씨였습니다. 제 남편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정호 씨가 휴대폰에 대고 하는 말이 제 귀에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나야. 응. 걱정 마. 와이프 방금 나갔어. 이제 갔으니까 편하게 통화해도 돼. 응? 다음 주? 그래. 다음 주에 그 집 계약하러 같이 가자. 인테리어도 네가 봐둔 걸로 하고. 응, 사랑해. 이제 조금만 참으면 돼. 그 여자만 정리하면 우리 둘이 편하게 살 수 있어. 그 여자라는 게 25년을 함께 산 아내인 저를 말하는 거였습니다. 정리하면 저를 정리한다고 했습니다. 마치 쓰다 버리는 물건처럼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숨이 턱 하고 막혔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다 못해 가슴이 조여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손발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온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대문 기둥을 붙잡고 겨우 버텨 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당 저쪽에서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이제 좀 살 것 같지? 그 답답한 연기하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에는 아까 저한테 전화할 때의 그 다정함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대신 뭔가 음흉하고 능글맞은 웃음이 배어 있었습니다. 엄마도 참 목소리 좀 낮춰. 담벼락에 귀 있다고. 정호 씨가 그렇게 대꾸했습니다. 저는 대문 뒤에 몸을 숨긴 채 그들의 대화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들었습니다. 근데 오빠, 그 여편네 진짜 아무것도 눈치 못 챘어? 5년을 속였는데? 시누이 정수기의 목소리였습니다. 눈치는 무슨, 그 여자가 얼마나 미련한데. 내가 조금만 아픈 척하면 그냥 다 믿어. 물리치료사가 자꾸 신경 살아있는 것 같다고 할 때는 좀 아찔했는데 그것도 내가 아니라고 딱 잡아떼니까 그냥 넘어가더라고. 참 순진하지. 정호 씨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들이 독하긴 독해. 5년 동안 그 연기를 하다니. 보험금이 얼만데. 장애 등급받아서 나온 게 3억, 거기다 매달 나오는 장애연금에 그 여편니가 벌어다 바치는 돈까지. 아주 앉아서 돈방석에 앉았지 뭐냐. 시어머니가 흡족한 듯 웃었습니다. 3억? 보험금이 3억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정호 씨는 사고 보험금이 얼마 안 나왔다고, 다 병원비로 나갔다고 저에게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그 3억을 다 어디다 숨겨놓고 저는 5년 동안 파출부의 마트 계산원에 몸이 부서져라 일을 했던 겁니다. 두 아이 등록금 걱정에 밤잠을 설쳐가면서요. 근데 오빠, 그 미쓰리인가 하는 여자는 언제 정리할 거야? 그 여자랑 살림 차리려고 이 짓을 벌인 거잖아. 정수기가 물었습니다. 이번에 이혼만 하면 돼. 그 여자한테 위자료 한 푼 안 주고 깔끔하게 정리하는 방법을 변호사한테 다 알아놨어. 내가 하반신마비 장애인이잖아.
이런 몸으로 이혼당하는 불쌍한 남편 코스프레 좀 하면 오히려 그 여자가 나한테 위자료를 물어줘야 할 판이야. 그럼 그 돈 받아서 미쓰리랑 새집 얻어서 나가는 거지. 정호 씨가 낄낄거리며 말했습니다. 어이구, 우리 아들 머리 좋은 거 봐. 그 여편네는 평생 시집살이 시키고 돈 뽑아먹을 대로 다 뽑아먹고 마지막엔 위자료까지 받아내고 버리는 거네. 아주 완벽해. 시어머니가 손뼉을 치며 좋아하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스르르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5년이 아니었습니다. 25년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25년 동안 저를 속이고 부려먹고 인간 취급도 안 하다가 마지막엔 저를 벗겨먹고 버릴 계획까지 다 짜놓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그렇게 사랑했던 남편이, 제가 그렇게 다시 걷게 해주려고 손이 부르트도록 다리를 주물렀던 그 남편이 저를 그 여자, 그 여편네라고 부르며 저를 정리할 물건으로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정말로 가슴 한복판이 칼로 도려내지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대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저 뻔뻔한 사람들의 멱살을 잡고 싶었습니다. 이 나쁜 사람들아,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목이 터져라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얼음처럼 차갑게 가라앉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뛰쳐들어가서 소리 지르고 울고불고 하면 저는 그저 남편 이혼당할까봐 히스테리 부리는 여자가 될 뿐이었습니다. 저들은 이미 변호사까지 알아보며 저를 함정에 빠뜨릴 준비를 끝내놓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저는 100% 집니다. 25년을 당하고도 마지막까지 벗겨먹히고 버려지는 겁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는 못합니다. 저는 준혁이와 지은이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저 사람들에게 이렇게 당하고 무너지면 우리 아이들은 뭐가 됩니까? 사기꾼 아버지와 그 아버지에게 벗겨먹히고 버려진 불쌍한 어머니의 자식. 그렇게는 절대 만들 수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대문 기둥 뒤에 몸을 숨긴 채 그 자리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 휴대폰. 제 휴대폰은 정호 씨 방 협탁에 있었지요. 하지만 다행히도 제 손에는 다른 게 있었습니다. 일할 때 쓰던 낡은 공기계 하나를 저는 늘 가방에 넣어 다녔거든요. 저는 그 공기계로 지금 이 마당의 광경을 조용히 영상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두 다리로 멀쩡히 걸어다니는 정호 씨, 그 옆에서 낄낄거리는 시어머니와 시누이, 보험금 3억, 장애연금, 그리고 미쓰리라는 여자와의 이중생활, 저를 무일푼으로 내쫓을 계획까지. 그 모든 대화가 그 낡은 공기계 안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저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다 녹화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지만 이를 악물고 화면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휴대폰을 찾으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발길을 돌려 그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들을 바라보며 25년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붕어빵을 쥐어주던 그 손, 결혼식 날의 국수 한 그릇, 빚쟁이들의 딱지, 물에 불어 터진 제 손, 그리고 정호 씨의 다리를 주무르던 그 수많은 밤들, 그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었다니. 저는 그날 버스 맨 뒷자리에서 소리 없이, 그러나 온몸이 다 부서지도록 울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그날부터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눈물은 그날 밤으로 끝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조용히 그러나 치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증거를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정호 씨가 다녔던 재활병원과 사고 직후 입원했던 병원의 의무 기록을 모두 떼었습니다. 배우자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기록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고 후 6개월쯤 지난 시점의 검사 기록에 이미 신경기능 상당 부분 회복, 하지 근력 정상 범위 근접이라는 소견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던 겁니다. 정호 씨는 그 시점에 이미 걸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저에게는 4년 반을 더 마비 환자 행세를 한 거였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정호 씨의 금융 거래를 추적했습니다. 결혼 생활 중 형성된 재산이었기에 변호사를 통해 정당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제가 전혀 몰랐던 통장이 여러 개 나왔습니다. 3억이라던 보험금은 물론이고 매달 제가 벌어다 준 생활비 중 상당 부분이 그 비밀 통장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통장에서 다달이 이미숙이라는 이름의 여자에게 수백만 원씩 송금이 되고 있었습니다. 미쓰리 그 여자였습니다. 저는 그 여자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정호 씨보다 10살 어린 여자였고 정호 씨가 사고 나기 훨씬 전부터 만나온 사이였습니다. 다시 말해 정호 씨는 사고가 나기도 전부터 이미 저를 배신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사고 이후 하반신마비 연기를 하면서 저를 간병인 겸 돈줄로 붙들어 놓고 그 뒤에서는 그 여자와 딴 살림을 차릴 준비를 해왔던 겁니다. 두 사람이 함께 보러 다녔다는 그 새 집의 계약서 사본까지 저는 손에 넣었습니다. 증거가 산더미처럼 쌓이는 동안 저는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며칠 뒤 시댁에 가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 정호 씨를 휠체어에 태워 다시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정호 씨는 여전히 제 앞에서는 다리에 감각이 하나도 없는 척, 대소변도 못 가리는 척 연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연기를 지켜보며 속으로 이를 갈았습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정호 씨의 다리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정호 씨는 흡족한 표정으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완벽하게 저를 속이고 있다고 믿으면서요. 한 달 뒤 저는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혼 소송에 필요한 서류, 재산 분할과 위자료 청구를 위한 증거, 그리고 보험 사기와 관련된 자료까지.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능하다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변호사님은 제가 가져간 증거들을 보시더니 안경 너머로 저를 한참 바라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 25년을 어떻게 참으셨어요? 이 정도 증거면 남편분, 위자료는커녕 사기죄로 감옥에 가실 수도 있습니다. 보험 사기는 형사처벌 대상이거든요. 걱정 마세요. 제가 어머님 반드시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생신을 핑계로 시댁 식구들을 모두 한자리에 모이게 했습니다. 시어머니, 시누이 정숙이, 그리고 정호 씨. 물론 저는 준혁이와 지은이에게도 미리 모든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 자리에 함께 있게 했습니다. 두 아이는 사실을 듣고 처음엔 믿지 못하다가 제가 보여준 영상을 보고는 온몸을 떨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준혁이는 주먹을 불끈 쥐었고 지은이는 저를 끌어안고 엄마 미안해. 우리가 몰랐어 하며 울었습니다. 밥상이 차려지고 시어머니가 흡족하게 웃으며 상석에 앉으셨습니다. 정호 씨는 여전히 휠체어에 앉아 다리에 담요를 덮고 환자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누이 정숙이가 저를 향해 비아냥거렸습니다. 옳게 이 정도 상이면 어머니 생신상으로 좀 부족하지 않아? 며느리 정성이 이것밖에 안 돼? 저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리모컨을 들어 거실벽에 걸린 큰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그리고 미리 연결해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정호 씨가 두 다리로 멀쩡히 마당을 걸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와이프 방금 나갔어. 그 여자만 정리하면 우리 둘이 편하게 살 수 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도 흘러나왔습니다. 보험금이 얼만데? 아주 앉아서 돈방석에 앉았지 뭐냐.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시누이 정숙이는 입을 떡 벌린 채 굳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정호 씨는 휠체어에 앉은 채로 사색이 되어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25년 만에 처음으로 저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꼿꼿이 들고 말했습니다. 박정호 씨, 이제 그 담요 걷고 두 발로 일어나시죠. 5년이나 연기하느라 고생 많았을 텐데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다 알고 있으니까. 정호 씨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저를 올려다보기만 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 사고 6개월 만에 이미 걸을 수 있었더군요. 병원 기록에 다 나와 있어요. 보험금 3억 어디다 숨겼는지도 다 압니다. 매달 이미숙 씨한테 보낸 돈도 두 사람이 계약한 새집 계약서도 여기 다 있어요. 아, 그리고 보험 사기는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셨어요? 이미 보험사에 자료 다 넘겼습니다. 조만간 경찰에서 연락할 거예요. 시어머니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야, 이년아, 네가 감히 이걸 다 어디서?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25년 동안 저를 종처럼 부리고 빚까지 다 떠넘기고 이제는 벗겨먹고 버리시려고요? 며느리가 우스우셨죠. 그런데요, 어머니, 저 이제 어머니 며느리 아닙니다. 이혼 소송 서류 오늘 다 접수했어요. 위자료요? 재산 분할이요? 걱정 마세요. 제 변호사님이 아주 꼼꼼하게 다 계산해 놓으셨으니까. 어머니랑 아가씨도 보험 사기 공범으로 이름 올라가 있는 거 아시죠? 그 영상 속에서 두 분이 뭐라고 하셨는지 다시 한번 틀어드릴까요? 시누이 정숙이가 그제야 사색이 되어 무릎을 꿇었습니다. 옳게, 아니 형님,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그냥 오빠가 시키는 대로 살려주세요, 형님. 저 감옥 가면 우리 애들은 어떡해요? 저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가씨, 제가 25년 전에 이 집에 들어와서 아가씨 빨래 다리고 밥할 때 아가씨는 저를 사람 취급이나 했나요? 제 아이들이 압류 딱지 붙은 집에서 벌벌 떨 때 아가씨는 저한테 도둑년이라고 하셨죠. 그때 제 마음이 어땠을지 오늘 한번 똑같이 느껴보세요.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여전히 휠체어에 앉아 벌벌 떨고 있는 정호 씨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25년을 함께 산 남자. 제가 온 인생을 다 바쳤던 남자. 저는 그를 향해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정호 씨, 나 당신이 붕어빵 쥐어주던 그날부터 오늘까지 단 한 번도 당신을 의심한 적이 없어요. 당신이 사업 말아먹었을 때도 시어머니가 나를 때릴 때도 나는 늘 당신 편이었어. 당신 다리 다시 걷게 하겠다고 내 손이 다 부르트도록 주물렀던 그 밤들 당신은 기억이나 해요? 그런데 당신은 그때 눈 감고 누워서 나를 어떻게 버릴지 궁리하고 있었던 거네요. 이제 됐어요. 그 다리로 당신 발로 걸어서 그 여자한테 가세요. 대신 이 집에 있는 건 나랑 우리 아이들이 지켜온 거니까 손끝 하나 대지 말고 몸만 나가요. 정호 씨는 결국 담요를 걷고 휠체어에서 일어섰습니다.
두 다리로 아주 멀쩡하게, 그리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준혁이가 그런 아버지를 향해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마세요.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혼 소송은 6개월 만에 끝났습니다. 결과요? 제 변호사님 말씀대로였습니다. 위자료는 오히려 정호 씨가 저에게 물어주게 되었고, 결혼 생활 동안 형성된 재산은 제 몫이 훨씬 컸습니다. 무엇보다 정호 씨는 보험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실형을 살게 되었습니다. 3억이라는 보험금은 전액 환수당했고, 그 여자 이미숙 씨는 정호 씨가 감옥에 가고 돈이 사라지자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났다고 합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공범으로 조사를 받았고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에게 더 이상 아무런 미련도 원한도 갖지 않기로 했습니다. 미워하는 것도 힘이 있어야 하는 일이더군요. 저는 그 힘을 이제 저 자신과 제 아이들을 위해 쓰기로 했습니다. 이혼 후 저는 그토록 놓쳤던 그 식당 매니저 자리를 다른 곳에서 다시 얻었습니다. 사장님은 제 성실함을 알아봐 주셨고, 저는 지금 그 식당을 총괄하는 실장이 되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저는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해 일하는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친구 영자와 함께 등산을 다니고 오랫동안 아파서 미뤄뒀던 무릎 수술도 받았습니다. 이제 계단을 오를 때 더 이상 통증에 얼굴을 찡그리지 않아도 됩니다. 준혁이는 얼마 전 어엿한 회사에 취직해서 첫 월급으로 저에게 빨간 내복을 사줬습니다. 지은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유치원 교사가 되었습니다. 두 아이는 이제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그동안 우리 키우느라 고생 많았어. 이제부터는 엄마 인생을 살아. 우리가 엄마 지켜줄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지난 25년의 고생이 아주 헛되지만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진흙탕 속에서도 두 아이만은 반듯하게 키워냈으니까요. 그것 하나만으로도 저는 제 인생에 부끄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저와 비슷한 처지에 계신 분들께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자신을 너무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 희생이 나 자신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껴질 때, 마음 한구석이 자꾸 불편할 때 그 느낌을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저는 5년 동안,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오래 마음속으로 이상하다는 신호를 받았지만 남편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 신호를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 외면의 대가가 얼마나 컸는지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무리 억울하고 분한 일을 당했더라도 감정이 시키는 대로 무너지지 마세요. 제가 그날 대문 앞에서 뛰쳐들어가 소리를 지르고 울부짖었다면 저는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가장 분한 순간에 가장 냉정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 자기 인생을 지켜냅니다. 눈물은 나중에 흘려도 늦지 않습니다. 지켜야 할 것을 먼저 지키세요. 저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합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밤이 되면 두 다리 쭉 뻗고 편히 잠들 수 있습니다. 남편의 거진 미소를 위해 웃어주지 않아도 되고, 시어머니의 잔소리에 고개 숙이지 않아도 됩니다. 이 소박한 자유가 25년 만에 저에게 찾아온 가장 큰 선물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결코 늦은 게 아니었습니다. 47, 저는 그 나이에 제 인생을 다시 시작했고,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저 자신을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와 같은 상황에 놓였다면 그 대문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신가요? 저처럼 조용히 증거를 모으셨을까요? 아니면 그 자리에서 모든 걸 쏟아내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꼭 들려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지우며 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이 말씀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을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속에서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인생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생사연 우체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